장시간 동안 저희가 내년도 경제나 증시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4부에서는 내년도 미국 증시 문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 스튜디오로 김한진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종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내년도 증시 이게 또 중요한 게 미국 경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또 서학개미니 뭐니 해서 미국 주식에 또 투자한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스캐닝을 해 주시죠. 네, 올해가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어쨌든 들쭉날쭉하게 네. 또 연준에 의해서 웃다가 울다가 또 다시 웃으면서 좀 끝나는 듯한 분위기에 네.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연준은 이제 주연에서 조연으로 바뀌고 이제 경기나 기업 실적이 전면에 나서는 그래서 진짜 주연이 나타나는 이런 장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경기에 의해서 리세트 되면서 제대로 역실적 장세에 아마 이렇게 충격을 소화해내야 될 거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다가 이제 어쨌든 큰 난기류를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흔들릴 거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흔들릴 거냐. S&P 500 기준으로 저는 한 3,40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지금 4,000원절이라고 보면 네. 한 15% 정도는 네.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항상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가격이 싸지거나 네. 아니면 경기가 돌아서거나 네. 근데 지금은 가격도 안 싸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산타랠리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연준에 의해서 지금 약간 11월부터 중간선거 이후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가격이 싼 매력은 지금 상실해 있는 거고 네. 한 가지 카드를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맨몸으로 이제 경기 침체를 맞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P 500 기업들의 기업 실적을 따져봤을 때 EPS를 지금 $220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12개월 포워드 EPS를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한 $205나 $200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 정도 이제 뒷걸음질 칠 거다. 12개월 정도의 앞으로 예상 EPS가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보면 통상 이제 EPS가 꺾일 때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익이 뒷걸음질 칠 때는 PR도 같이 리레이팅이 아니라 디레이팅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막 사려고 하지만 실적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실망해서 팔잖아요. 그러면 지금 18배, 18.5배, 19배에 있는 S&P 500 PR이 한 17배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주당 $200의 EPS에 한 17배 정도의 PR 내지는 16.5배까지 따지면 한 3,300 정도 한 17배 언저리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버틴다면 어쨌든 3,400 정도 이거는 거의 불가피하다. 저는 오히려 빨리 갔다 오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S&P 지수가 4,100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네, 4,060이죠 지금. 그러면은 3,400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한 600 정도 빠지는 건데 시기는 언제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선반기로 보시는 건가요? 아마 빠르면 1월 중순부터 1월 하순부터는 4분기 영업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2월부터 이제 본격적 실적 시즌인데 보통 4Q 실적, 지난해 4Q 실적이 나올 때는 이제 2023년 신년 가이던스가 나옵니다. 신년 가이던스에서 기업들이 다 죽는 소리 하겠죠. 또 사람들 많이 잘랐는데 죽는 소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 아마 엄살을 많이 피울 겁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왜 애널리스트들은 미리 선제적 EPS 조정을 하향 조정을 안 하냐? 안 합니다 원래. 나중에 합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됐을 때 가이던스 보고 이제 하거든요. 공정공시 이런 것도 있고 미국도. 그래서 뒤늦게 이제 EPS 하향 조정이 일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우리 너무 연준 때문에 많이 달렸다. 결국
그 연준이 올해 통화 긴축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경기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쵸. 결국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페인이라는 거, 고통이 뒤따를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금리 인상의 결과물, 성적표를 내년도에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 성적표 중에 물가도 있지만 물가 안정과 같이 따라오는 거는 경기 둔화라고 기업 실적 둔화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값을 치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저는 빠르면 2월, 그 다음에 늦어도 3, 4월부터는 어쨌든 역실적 장세, 어쨌든 S&P 500이 한 번 더 추락하는 그 이제 조정 국면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걸 지나면 어쨌든 미국 경제를 그렇게 나쁘게는 중장기적으로 나쁘게는 안 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그 이후에는 완만한 이제 좀 추세적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도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크로의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주식시장은 뭐라 그래도 아무튼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모두 다 관심을 가졌고, 물가가 어떻게 나오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맨날 이제 전전긍긍을 하는 형태였고, 네. 그 다음에 하반기 들면서부터 또 이제 경기 둔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그 들들 볶는 그런 그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년도를 보면 아마 매크로의 영향력은 상당히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내년도에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거리가 아닌 형태가 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제 기업의 내용, 기업의 이 성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놓고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도 더 내려가서 10,000포인트 밑으로 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9,000포인트를 깰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다른 것보다도 나스닥 같은 경우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저점으로 해서 따져보면 한 10몇 년 사이에 주가가 13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맨 마지막 국면에서는 우리가 또 빅테크 뭐 이러면서 많이들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가닥에 또 많은 프리미엄을 거기에다 줬고, 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튼 확대돼 버리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장 간의 차이를 보였던 거는 이미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질 때도 동일한 모양이었어요. 네. IT 버블이 터지고 했기 때문에 막 모든 미국의 주식들이 난리가 났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 다우지수는 거의 옆으로 이렇게 쭉 기는 형태를 하다가 맨 마지막 정도에서만 좀 내려가는 형태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시종일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였죠. 그래서 결국 80%까지도 고점에서부터 80%까지도 내려가고 이런 형태가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정도까지 하락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시장을 보면 시장 간 차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또 그 주가 차이 많이 나고, 이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내년도에 다우 같은 경우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조금 덜하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제 나스닥에 많이 집중 투자한 첨단 테크 주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소위 말해서 서학 개미들이 지금 금액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많이 투자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빠져 있다 하면은 더 물타기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 지금 더 이상 담기는 힘들으니까 손절매는 아까워 하니까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어려운 질문이신데 뭐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 뭐 매입 단가라든지 또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뭐 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좀 웬만하면 좀 버티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내년 상반기에 좀 조정을 보인다고 해도 네. 뭐 넉넉 잡고 뭐 한 7, 8월 정도까지만 좀 버티시면 그 다음에 조금 저점이 이제 계속 높아지는 일단 상승 추세 좀 안정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추세성.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뭐 기다리면 어쨌든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웬만해서는 올라가는 방향 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뭐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좀 버티면 되는데 좀 오히려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하락할 때 조금 더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뭐 물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식 수를 늘려가시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밈 주식이라든지 유행 따라서 너무 변동성이 큰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높은 주식은 상반기에 또 한 번 위기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좀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좀 테크 주식 중에서 사실 테크 주식도 천차만별입니다. PR이 네. 뭐 한 5배에서 뭐 100배까지 이렇게 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PR이라든지 이런 뭐 좀 주가의 높낮이를 좀 가치를 좀 보셔서 네. 너무 높지 않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티시고 너무 또 밸류에이션이 나쁜 성장주 또 최근에 단기 상승폭이 컸던 거는 뭐 조금 연말에 그 랠리를 이용해서 조금 위험 관리를 하시는 거는 좀 좋겠죠.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는 좀 안정 성장주 위주로 그리고 성장주도 PR이 낮은 종목을 위주로 좀 버티기 작전. 네. 더 벌기보다는 어쨌든 버텨보는 생존하는 전략을 좀 취할 필요가 있는 지키는 거고. 작전이 필요하지 네네네. 않느냐. 여기서 안정성장주라는 거는 뭐 이게 변동성이 적은 네. 뭐 빅파마라든지 또 뭐 소비재라든지 글로벌 소비재, 네. 또 배당을 또 꼬박꼬박 주는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또 금융주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미국 주식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은 이게 변동성이 적거든요. 그런 주식들은 좀 어쨌든 버틸 필요가 있는 거죠.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진 주식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쪽 테마로 조금 끌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종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르겠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맨 위에 있는 주도주는 그동안에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좋았던 주식들을 계속해서 갖고 간다라고 했는데 이 다음에 나스닥 주가가 올라가고 뭐하고 했을 때 그게 그 종목들이 또 주도력을 가지고 계속 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시스코 시스템스의 영원함을 믿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나스닥 주가가 그 당시보다도 고점 대비해서 3배가 올라갔지만 그 당시에 그 시스코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형태에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그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테슬라 같은 주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나라의 그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 저 같으면 지금 팔거나 조금 반등하면 팔아버리고 뭐 이런 형태를 해야 된다라고 손해를 봤더라도? 예,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테슬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5년 후, 10년 후 그랬을 때 지금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계속 이거의 그 영향력을 계속 갖고 간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다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지난 뭐 몇 년 동안 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액면분할해가지고 낮춰놓으면 또 올라가가지고 또 그하고 막 이런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게 빚을 많이 받았던 주식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꺾여서 내려올 때는 훨씬 더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스토리를 거기에서 꾸며서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국면에 갔을 때에 그게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그 다음에 독일의 폭스바겐,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이런 데가 전기차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절대. 그 계속해서 전기차 이런 쪽의 비중을 늘리고 그걸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테슬라라고 하는 거는 오랑이 없는 데에서 여우가 1등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특히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는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게 벌써 100년이 훨씬 더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에 관한 모든 인플라, 그 다음에 또 이 판매망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다 다 깔고 있고 그런 형태이거든요. 근데 왜 여태까지 그럼 안 했냐? 아니, 지금 시장에서 90% 이상이 이 내연 자동차 시장인데, 그거를 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포기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겠어요? 테슬라는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글로 옮겨간 거예요, 쉽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전기차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 이쪽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온 세상의 전기차를 모두 다 지배하고 이러는 상황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팝니다. 애플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딱 절반 정도예요. 팔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닌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애플의 가장 큰 역시 이제 그 캐시카우가 아이폰 이런 건데 이미 모두 다 대부분 다 보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성기는 지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고면을 생각을 해야 되고, 대신에 보면 구글이나 이런 데는 이번에 떨어지고 하면 그거는 이제 사서 다시 또 채워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종목별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다음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화제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닐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본인이 머릿속에서 소설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그래가지고 야 미국 시장 좋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 테슬라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 될 수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 시장은요 이렇게 텀을 놓고 이렇게 잘라보면 15년 동안 상승하고 15년 동안 조정을 하는 형태였어요. 조정의 맨 끝은 이제 상승할 때의 최고점, 그걸 넘는 때까지, 넘어서 다시 상승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는 것들을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15년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짧아져서 10년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정말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그런 과거처럼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따지면요 2030 몇 년 돼야 올해 초에 기록을 했던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그렇게 자꾸 조바심 내면서 빠른 속도로서 움직일 거다. 그 다음에 또 만만하게 보고 대응을 하고 이러시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나 애플 같은데 조금 올라가면 손절매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보여주식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요? 네. 저는 주식은 여태까지 별로 인생 전체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해본 적이 딱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남 가슴이 이제 아픈데 그냥 과감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보여주식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보다도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하고 나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러니까 안 맞는 데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내 일상적인 생활까지도 주식 때문에 상당히 좀 흔들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가지고 그냥 그래서 적게 벌어서 적게 쓰고 말지 뭘 그걸 그렇게 해서 나하고 맞지도 않는 것까지 가지고 그래서 하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장수의 비결에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꼭 장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빅테크나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미국 주식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은 전통적인 굴뚝주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에 접근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전통적인 굴뚝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안정성장주. 좀 PR은 낮고 또 주가가 조금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지만 약간 채권에 가까운 또박또박 배당도 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주가가 조금 높아져 있고 주가 자체도
그리고 주주를 거의 배신하지 않고 네. 뭐 이런 주식들이 안정성장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지금 소외되어 온 뭐 다우케미칼이라든지 어쨌든 전통 주식들, 꿀뚝 주식들이 PR이 지금 뭐 얼핏 보니까 뭐 3배에서 뭐 7, 8배 그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좀 꽤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어쨌든 내년까지는 조금 계좌의 어떤 방어적인 그런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면서 좀 수익률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또 안정성장주도 좀 내년뿐만 아니라 좀 길게 봐서 제대로 된 성장주를 투자하려면 이러한 그 안정성장주 같은 종목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계좌에. 그래야 조금 더 과감하게 성장주 쪽에 좀 그 비중을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좀 버텨주니까요. 그렇지. 네. 주가 변동성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주식 또 안정성장주 일정 비중 한 30%라든지 뭐 40% 이 정도 채워놓고 나머지는 저는 성장주 쪽에 좀 포커스를 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뭐 거대한 추세를 뭐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시계로 따지면 뭐 아침 이제 조금 한 오전 한 7, 8시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밤이 오려면 앞으로도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자율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그 미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잘하는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고 그리고 특허를 갖고 있고 또 기술적 혜자를 갖고 있는 섹터들이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런 미국 기업들을 등한시하고 주식을 한다? 그거는 뭐 오히려 채권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주식을 하려면 조금 성장주 쪽에 방점을 찍어라. 네. 그 대신에 이 성장주들이 변동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계좌의 변동성을 최소한도 극복할 수 있는 어쨌든 계좌 구조를 좀 포트폴리오 구조를 짜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채권 비중 어느 정도 채권을 갖고 또 안정성장주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아주 안정된 그런 안전 마진이 확보된 그런 전통주들도 조금 갖고 있으면 이러한 공격적인 성장주를 투자해도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미국 주식을 좀 접근하시는 것도 가급적이면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구사하는 쪽에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뭐 어쨌든 현금 비중이나 채권 비중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으면 성장주 투자하는데 마음이 편하다. 네네. 말씀이죠. 또 이제 두 분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 게 굳이 이제 뭐 수학 개미대라든지 또는 이제 그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은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당부는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좋고요. 다 좋은데 밤에 잠은 좀 주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그래서 잘못되면 참 이게 괴롭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11시 반, 지금으로 따지면 11시 반이죠. 네. 11시 반에 미국 시장이 열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딱 봤더니 네. 한 3% 빠졌어. 이러면 진짜 사람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밤 샙니다. 이게 주가 보면서. 만약에 본인의 성향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주식 정리하시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미국 시장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시간에 열리잖아요.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러니까 생활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네. 근데 미국 시장은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잠자야 되는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하루는 꼬박 뜬 눈을 새고 그 다음날 몰아서 자고 이렇게 돼가지고 생활 자체가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리스크보다도 내가 그렇게 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수익이 어떻게 됐던 손해가 얼마가 났던 상관없이 빨리 정리하고 그다음에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그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담아 들을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 어떤 말씀? 저는 얼핏 생각나는 게 일단 최근에 뭐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에 투자한 수익률이 환율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방어가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 3, 4년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뭐 장기적으로 달러는 계속 강세로 가겠지만 아주 롱텀하게는 근데 내년 하반기라든지 또 2024년이라든지 조금 뭐 가시적인 기간 향후 한 3, 4년 동안은 달러 때문에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보면 조금 무조건 지금 최근에 특히 올해 이제 누렸던 달러 강세의 어쨌든 그런 환상은 조금 버리시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뭐 환을 조금 어떤 해지를 하면서 이제 그 해외 주식을 미국 주식을 좀 살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 미국 주식의 뭐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 미국 주식은 어려워요. 우리가 어쨌든 그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뭐 궁금하면 뭐 전화를 걸어서 뭐 바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네. 분석 자료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접근성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막연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고르는데 조금 자신이 없다면 ETF를 활용한다든지 종목 리스크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테마가 이 정도가 뭐 2차 전지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뭐 2차 전지 ETF도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조금 종목 위험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네네. 세 번째는 목표 수익률을 좀 이제부터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0년, 20년간 보여줬던 목표 수익률은 조금 너무 높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지난 30년이 저희들이 뭐 센터장님하고 이렇게 생활했던 주식시장의 한 3, 40년의 생활이 정말 자본주의가 아주 효율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분업주의로 그렇게 진행되었던 시기였잖아요. 네네. 앞으로 10년, 20년, 30년도 그렇게 된다? 앞서 일부에서 뭐 여러 가지 IRA 이런 말씀도 나눴지만 기업들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분업주의라는 게 망가지면요. 기업 수익이 떨어집니다. 보다 더 높은 원가를 들여서 물건을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고요. 웃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한 미국 땅에다가 공장을 짓는 거 기업들 효율성 떨어뜨립니다. 결국엔 높은 인건비를 어쨌든 공장 자동화라든지 물류 자동화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건비가 높은데 공장을 짓는데 기업들의 이익이 더 올라갈 거다? 정말 뭐 그렇다면 기적이죠. 당분간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이익률이 알게 모르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또 물가나 금리도 예전처럼 그렇게 제로 금리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상하게 조금 멈출 것 같아요. 떨어지다가.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뭐 탈세계화라는 게 모든 원가 상승의 요인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금리가 예전에는 뭐 0.5에서 뭐 한 뭐 연준의 기준금리가 뭐 많이 올라가야 3%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뭐 한 2.5에서 뭐 한 5% 사이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10년간의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도식화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목표 수익률을 낮추면 마음이 편하다. 지난 10년간은 너무나 전 세계 경제가 자본주의가 효율적으로 작동해왔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놓고 S&P 500이 당장 뭐 한 몇 년 있으면 뭐 5천도 가고 6천도 가고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라.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그러한 해외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내년도 그 증시 전망 부분하고 기존에 그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새롭게 투자하실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또 어떤 점을 조심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두 분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